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4% 넘게 폭등했는데요. 시장은 당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물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뭐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미국 금리가 오르겠죠.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우리나라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나라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이 또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흔히 말하는 AI 투자 이슈입니다. 지금 AI 투자 이슈가 설비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수익률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금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설비, 오늘 오라클 같은 기업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이던스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좀 희석이 되는 것이 아니냐, 부채를 많이 내고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AI 투자 같은 것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위축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물량이라든지 혹은 우리나라 다른 AI 섹터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미국 물가 이 자체로도 한번 보죠. 미국 물가가 1년 전보다 4.2%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죠, 이건? 사실 이제 지금 그래프에서 나오지만 2020년, 23년, 22년, 23년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기 이후에 최초로 4% 찍었다는 데서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물가 상승의 근본이 사실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고요.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23% 정도 오르면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막에도 잠깐 스쳐갔는데 이제 흔히 말해서 에너지 물가를 뺀 흔히 에너지나 식료품 물가를 뺀 근원 물가 지수는 안정적이거든요. 2.9%대로 안정적이 나오고, 예측보다 월간 상승률이 조금 떨어지면서 물가가 피크아웃 하는 것이 에너지 가격만 빼면은 생각보다 에너지 가격으로부터 다른 물가를 전이는 심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근원 소비자 물가 이거는 2.9%로 비교적 안정적이긴 했는데 이것도 높은 수준이고요. 지금처럼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결국에 이것도 전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달 지표만 보면은 전이 효과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오히려 금리 항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이 근원 물가지수가 시장에 부합함에 나옴에 따라서 물가지수 발표할 때는 흔히 말 나스닥이 떨어지는 것이 좀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였거든요. 올라가는 양상들을 보였는데 그 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들이 격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전쟁이 좀 흔히 말해서 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양상들을 보였는데, 이 물가 지표만 보면은 사실 그 흔히 말하는 이 상품 물가라고 해요. 상품 서비스, 그러니까 물가 지수라는 게 상품하고 서비스, 에너지, 크게 말하면 뭐 식료품 이런 정도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상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월별로 봤을 때는 약간 떨어지는 양상도 보이는 까닭에 미국 실물 경기가 또 안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물가지수 상승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해서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아직까지는 실물로 퍼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실물 물가로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이 채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주 나쁘지 않은 결과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케빈 워시 새 의장이 주재하는 첫 FOMC가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동결은 거의 확실해 보여요. 어떤 내용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결국은 3월, 6월, 9월, 12월에는 우리나라 흔히 말 점도표라고 해서 그 물가라든지 금리의 전망들이 업데이트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연말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6월 달에 나온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 의장의 스탠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원 물가 같은 데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 그러면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재라든지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올려야 되는 이야기가 조금 실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약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비해서 물가, 흔히 말하는 상품 물가라든지 주거비가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이끌어갈지 좀 궁금해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케빈 허시가 케빈 허시 연준장이 새로 오다 보니까 기존의 지표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네. 경제적으로 뭐 전망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월 의장과 달라진 어떤 해석 같은 거 역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는 게 있고요. 다음 주에는 BOJ, 그러니까 일본의 중앙은행도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두 곳 다 지금 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죠.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고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좀 빨리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EU 지역 역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3%가 넘으면서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것이 소비자 물가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예. 일본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고 물가가 조금 오르고 있는데다가 일본 역시 엔저거든요. 엔화의 약세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통화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본의 중앙은행 역시 금리를 조금 올리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나쁘지 않고 물가도 유가 상승 때문에 좀 올라가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고 더군다나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엔화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리를 네. 올리지 않을까. 이것이 한번 그 정도로 아마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시경제적으로 미칠 영향, 두 번째는 시장에 미칠 영향인데 먼저 거시경제부터 보죠. 지금 우리도 경제 상황이 뭐 수치적으로는 좋다고 하지만은 반도체만 좋은 거고 내수 경제는 엉망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 경제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ECB가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 전망들이 있긴 한데 7월에는 그러니까 금통위가 6월에는 없고 그러니까 금통위란 것은 결국은 금리를 결정하는 어떠한 위원회라고 한국은행 위원회라고 보실 수 있는데 위원회가 없고 6월에는 없고 이제 7월 8월에 있는데 7월쯤엔 한번 올리지 않을까라는 뭐 의견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저에는 아무래도 반도체 경기가 너무 굉장히 좋고 수치적으로 봤을 때 성장률이 좋은데다가 물가 상승률이 한국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좀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면서 또 환율 안정까지 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면서 7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많은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제 K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도체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전통 제조업 같은 부분들이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좋은 데만 좋다. 네, 좋은 데만 예.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 좋은 부분들의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부동산 부분 역시 조금 살아날려다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제조업은 또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 어떤 산업이라 볼 수가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또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고민해서 총량적인 수준을 결정할 것인가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 그리고 국가경제 전체의 관심사가 아닌가 예.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부동산보다는 건설 경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건설 경기는 워낙 낙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금리 불안정이 시장의 또 불안정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연결이 되지만 우리 시장은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극단적인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은 기관은 팔고 네. 개인들이 매수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은 사실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변동성이 커지면 채권으로 자동 이동하는 이런 흔히 말하는 리밸런싱 한다 그러죠. 예.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거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매도를 많이 하려는 경향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미 수익을 많이 받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그러면 잠시나마 안정적인 자산을 옮겼다가 또 변동성이 작아지게 되고 저평가되면 투자를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근데 개인들은 사실은 전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리밸런싱 한다 그러니까 계속 구조 조정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전망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는
반도체 수익 같은 것들이 앞으로도 좋을 것이라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 영업이익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서 개인들이 매수세가 조금만 상황이 뭐 좋아지면 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네. 발생한다. 그래서 오히려 저가 매수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게 기관과 개인들이 굉장히 싸우고 있는 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에서의 파는 물량이 굉장히 많고 개인들도 사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두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고 이것이 또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나 이제 이란과 미국 전쟁 같은 것들 외부 요인까지 겹치게 되면서 우리나라 장이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200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V코스피도 2025년 6월에 24에서 지금은 88까지 어마어마하게 치솟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보니까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팔고 이 물량을 개인들이 받는다. 그런데 개인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빚을 내서 이걸 받고 있단 말이죠. 이거 괜찮습니까? 지금 반대 매매도 하루하루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반대 매매란 것은 사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개인들이 증거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사실 비투라를 할 때는 자기 돈을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사에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증거사에 돈을 빌려서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돈을 빌렸을 때 담보의 가치, 우리 주식의 가치가 어느 수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증권사가 팔려고 합니다. 증권사 팔아가지고 증권사 수익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 증거금을 낸다. 증거금을 내면은 개인이 가진 돈을 내면은 개인 주식을 보존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되면서 팔려 나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걸 보존할 만큼 담보를 더 내지 않는 이상은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린다는 얘기인 거죠? 예,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담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반대 매매를 넣는다는 것은 개인들은 이제 그 가진 주식을 잃어버리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할지라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신용 잔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걸 투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보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런 반대 매매 역시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반대 매매가 늘어나게 되면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반대 매매 때문에 어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주식들이 물량이 나오게 되거든요. 물량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시장에 공급이 많이 되게 되고 시장에 공급이 되게 되면은 주가가 또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를 더 부추기고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매까지 부추기는 이런 양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차원에서는 그리 좋은 뉴스는 아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산 관리 차원에서도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반대 매매 위협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건데요. 지금은 이런 조언들이 별로 시장에는 먹혀들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비투가 걱정되는 건 또 있어요. 저희가 앞에서도 살펴본 내용인데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투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보통 증권사에서 빌리는 금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뭐 7%, 8%대 하면서 일반 신용융자 하는 거 혹은 대주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당연히 금리가 흔히 말하는 이 빌리는 데 따른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의 밸류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빚을 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뭐 모든 기업들이 자본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자본 조달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부담이 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더군다나 이 미국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의 어떤 반도체 AI 수요 같은 것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은 비투로 공격적인 투자하기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